2007년 3월 20일 치바현 교토쿠역 앞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걷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영국 출신의 린제이 앤 호커.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의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역전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향해 걷고 있던 그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한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이치하시 타츠야로 나이는 28살. 일명 캥거루족으로 특별한 직업 없이 빈둥대던 그였지만 이날을 계기로 일본 범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유명인이 되어버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그녀의 뒤를 쫓아간 그는 그녀가 맨션에 도착하자 뒤에서 말을 겁니다. 혹시 저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쪽 집 세탁기 고쳐드렸는데. 그가 짜낸 거짓말이었습니다. 린제이는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시는 거 아니냐며 무시하고 돌아섰습니다. 저 잠깐만요. 그쪽 집에 가서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쫓아와서 그런지 숨이 너무 차요. 황당해하는 그녀에게 끈질기게 말을 걸어댑니다. 사실 전 미국에서 미술을 배우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그는 제법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열심히 어필했습니다. 일본인을 신뢰하고 있었던 린제이. 집에는 룸메이트도 있었기 때문에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잠시 집으로 들입니다. 물 한 잔 얻어 마신 대가라면서 초상화를 그려주겠다며 그녀를 소파에 앉혀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완성된 초상화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메일 주소까지 적어 건네주면서 개인 레슨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린제이가 근무하고 있던 학원에서는 개인적인 거래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지 그녀는 비밀리에 개인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린제이의 연락처를 받아내는데 성공한 그는 개인 레슨을 핑계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끝내 50분 수업에 3,500엔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치하 씨의 아버지는 외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치과 의사로 그의 누나 역시 2년 전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란 그는 공부도 잘하고 스포츠도 만능이었던 엄친아로 주변에 부러움을 사는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편 그의 성격은 화를 잘 내는 데다 자기애가 강했으며 언제나 상대에 위해서 군림하려고 했다고 동창들은 말합니다. 그 역시 의사를 꿈꿨지만 사수를 하면서 좌절이란 걸 맛봐야 했습니다. 결국 의대를 포기하고 치바대 원예학부에 진학해서 부모님 소유의 맨션에서 지내며 매달 보내주시는 용돈 15만엔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대학에 온 것도 많이 타협한 거라고. 대학에 진학한 뒤 카라테부에 들어간 이치하 씨는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교류전에서 일본 대표 선수로 발탁돼 백인 여성들과 교류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인들 말로는 아마 그때부터 백인 여성에 대한 판타지를 갖기 시작한 것 같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환경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갈 거라며 떠들고 다녔지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부모님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셨는지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매달 주시는 용돈을 끊어버리고 맨션에서 나가라는 통보까지 하셨습니다. 3월 25일 오전 9시 교토쿠역의 한 커피숍의 CCTV에서 린제이와 이치하 씨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50분의 레슨이 끝났는지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치하 씨는 레슨비를 깜빡하고 안 들고 나왔다면서 집에 가면 바로 지불할 테니 같이 가자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해당 커피숍 점원의 증언입니다. 두 사람은 애인 사이 같아 보였어요. 맨션에 도착한 그는 린제이를 집으로 유인했고 들어가자마자 그녀를 뒤에서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미리 준비해둔 결속 밴드로 그녀의 손발을 묶은 뒤 뒤에서 폭행했습니다. 이를 마친 뒤 이성이 돌아왔는지 이치하 씨는 그녀에게 용서해달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면 없던 것으로 해줄 수 있으니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린제이. 그런 그녀의 애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욕조를 방으로 옮긴 뒤 전라 상태인 그녀를 욕조 안에 넣고 감금했습니다. 그녀가 결속 밴드를 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자 또다시 발로 밟고 구타를 해댑니다. 그녀는 공포 속에서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My life is for me. 몇 번이고 목이 터져라 외치며 그에게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26일 새벽 3시 잠에서 깨어난 이치하 씨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방에 들어가 욕조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자력으로 손에 묶인 결속 밴드를 푼 그녀는 주먹으로 그의 왼쪽 관자놀이를 가격했습니다. 순간 멍했지만 금세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그녀의 등 뒤에 올라탔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팔로 목을 감은 뒤 위에서 한참을 눌렀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조용해졌고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엎드려 있던 그녀를 바로 눕히자 이미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놀란 그는 곧바로 CPR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완전히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신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던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든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12시간 후에 눈을 떴지만 그녀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선 홈센터로 가서 농업용 흙과 삽, 발효촉진제, 탈취제 등을 구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욕조를 베란다로 옮긴 뒤 그녀를 욕조에 넣고 그 위를 흙으로 덮었습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작업을 모두 마친 그는 도주를 결심하고 배낭에 짐을 쌌습니다. 집을 나서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전날 아침 집을 나간 뒤 귀가를 하지 않고 있는 린제이가 걱정된 룸메이트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서의 경찰관이 그녀의 방을 조사하자 이치아 씨의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가 적힌 초상화가 발견되었고 개인 레슨을 하러 갔다는 룸메이트의 증언을 듣고 동선을 쫓아 그의 집으로 가택 수색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치아 씨 타치아시죠? 그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한 행동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의 반응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비상계단으로 도주했습니다. 비상계단에 배치해 있던 경찰이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경찰 인력이 충원되었고 주택가를 수색하던 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압당했지만 육상과 카라테로 다져진 날렵한 몸놀림으로 또다시 도주에 성공합니다. 한편 이치아 씨의 집을 수색하고 있던 경찰들은 베란다에 있는 욕조에서 린제이의 사체를 발견합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질식사였고 목을 조를 때의 충격으로 목뼈가 골절되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구타를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방에 있는 휴지통에선 체액이 들어있는 피임기구도 발견되었는데요. 감정 결과 이치아 씨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을 뿌리치기 위해 배낭과 외투를 벗어던지고 한참을 달린 이치아 씨, 정신을 차려보니 맨발이었습니다. 주머니엔 5만엔도 채 안 되는 현금만 달랑 들고 있었던 그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자친구는 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마침 통화 중이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홈리스에게서 샌들과 재킷을 얻어 입고 자전거를 훔쳐 전철역까지 달렸습니다. 잡히면 사형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잡혀선 안 된다고 결심한 그는 우선 도쿄로 향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도쿄의 우에노역에 도착한 그는 우선 편의점에 들러 반지꼬리와 손거울을 산 뒤 우연히 눈에 띈 대학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 바늘에 실을 꿰어 오른쪽 콧볼을 찔렀습니다. 왼쪽 콧볼로 통과된 바늘을 다시 오른쪽 콧볼을 향해 찔렀고 왕복하길 수차례 마지막으로 실끝을 잡아당겨 콧날을 세웠습니다. 그 후 아키하바라로 가서 속옷과 안경, 아이참을 구매한 뒤 쌍꺼풀을 만들어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걸어다닐 땐 등을 살짝 구부리고 걷는 등 최대한 다른 인물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진 돈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밥을 사 먹는 건 사치였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식사를 해결했고 무임승차를 거듭하며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며 쫓아오던 경찰의 말이 귓전에 맴돌아 되도록이면 멀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도보, 무임승차를 거듭한 끝에 4월 어느 날 혼슈의 최북단에 위치한 아오모리현에 도착했습니다. 당초엔 그곳에서 홈리스로 생활하기로 결심했지만 도주 자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 속에 섞이기 위해서는 우선 얼굴의 특징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그는 자신의 두터운 아랫입술을 가위로 잘라 얇게 만들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지만 아오모리에는 없었기 때문에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한 이치아 씨, 거기서 처음으로 자신의 지명수배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명수배범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시코쿠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순례를 하다 보면 그녀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꿈같은 희망을 품고 순례길에 오르기로 결심했다고 수기에는 적혀 있습니다만 삿갓을 쓰기 때문에 얼굴을 가릴 수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가끔 음식도 대접해주니까 은신처로 활용하기에는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순례길을 걷다가 코우치의 어느 해변에 있는 파출소의 게시판에서 자신의 포스터를 목격합니다. 오사카에 이어 코우치까지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곤 더 이상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인도로 가야겠어. 오키나와로 향했습니다. 홈센터에서 조리도구와 낚시용품 등 서바이벌 키트를 구매한 뒤 오키나와현의 쿠메지마에 가까이 있는 오아섬으로 향했습니다. 오아섬에는 당시 노인 3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치아 씨는 그들에게 일자리가 없냐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식량과 마실 물을 사들고 왔지만 훈련도 안 된 일반인이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고 가지고 온 음료도 바닥이 난 데다가 밤엔 모기랑 정체 모를 벌레에 물려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탈수 현상과 공복감에 시달렸던 그는
일주일간의 서바이벌 생활을 접고 오키나와로 돌아가 일용직 일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고용주에게 가명을 사용한 것을 들켜버린 이치하시. 당신 혹시 타카하시? 이치하시를 타카하시라고 착각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음날 곧바로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납니다. 또다시 오화섬으로 돌아온 그는 서바이벌 관련 서적을 사서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해안에서 가까운 콘크리트 블럭으로 만든 빈 오두막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마실 물을 확보하는 방법과 낚시와 잠수하는 법을 배우고 독사를 잡아먹는 방법까지 터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을 대비해 도주 자금은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그는 9월이 되자 오사카로 향합니다. 지명수배 포스터에는 왼쪽 볼에 있는 2개의 점이 특징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커터칼로 얼굴에 점을 파냈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고의 할렘가로 꼽히는 니시나리에 도착한 그는 아이린 지구에 있는 직업소개소에서 고베에 있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도록 숨죽이며 3개월 동안 80만 엔을 벌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그를 쫓는 방송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들끼리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게 된 그는 그곳을 빠져나와 곧바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수술을 해주는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60만 엔으로 코를 높이고 콧볼을 좁히는 수술을 받고 다시 오화섬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최대한 절약하면서 자급자족하며 생활하다가 돈이 바닥나면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며 숨죽여 살다가 들키기 일보 직전이 되면 다시 짐을 싸서 오화섬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마다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니시나리로 모이다 보니 신분을 캐묻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과거를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야반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 누가 갑자기 사라져도 이상할 게 없었죠. 이치하시가 도주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난 2008년 8월 중순 100만 엔으로 시작한 현상금이 최고한도 1000만 엔까지 올라가 있었고 여전히 TV에서는 그를 다루는 방송이 정기적으로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어느 날 숙소 앞에 세워진 검은 밴에서 수트를 입은 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형사임을 직감한 그는 방에 있는 자신의 짐은 그대로 둔 채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던 파우치 안에 현금 90만 엔만 소지한 채 그대로 달아납니다. 미간을 올리는 수술을 받기 위해 100만 엔을 모으고 있었던 그는 그 길로 저렴한 병원을 찾아 나고야로 갔습니다. 환자의 수술 전에 찍은 사진을 정리하던 의사가 이치하시의 볼에 있는 상처 2개를 발견하곤 의아해합니다. 성형 수술을 한 자국이라고 하기엔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문득 어느 뉴스에서 본 지명 수배자 얼굴의 특징이 생각났습니다. 이치하시의 수배 사진과 그 환자 얼굴의 흉터 사진을 비교한 결과 왼쪽 뺨에 있는 2개의 점위치와 흉터 자국의 위치가 일치했습니다. 며칠 후에 실밥을 풀러올 이치하시를 체포하기 위해 병원에 경찰들이 잠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나고야를 떠나 후쿠오카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애당초 실밥은 자기가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호텔방 TV 속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촬영했던 사진이 전국에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형 후 얼굴이 전파를 타기 시작하자 신고는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졌습니다. 2년 7개월간의 그의 행적도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호텔을 빠져나와 오화섬으로 가기 위해 가고시마로 갔습니다. 하지만 해리의 시간표를 검색하기 위해 들른 만화카페와 나고야의 성형외과에서 사용했던 가명이 같았다는 걸 알아챕니다. 경찰이 추적해 올 것이라는 생각에 가고시마에서 출발하는 페리는 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갈 곳이 오화섬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키나와행 페리를 탈 다른 루트를 조사했습니다. 고베에서도 오키나와행 페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신칸센을 타고 고베로 갔습니다. 고베의 터미널에 도착했지만 그곳엔 페리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두에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를 발견한 페리회사 직원이 오사카라면 오늘 밤에 출발하는 배편이 있다고 전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를 떠나는 이치하시. 페리회사 직원은 오키나와를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있는데 빈손인 그를 보며 약간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뇌리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치하시 타치야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직원은 곧바로 오사카의 페리터미널에 전화해 이치하시를 닮은 사람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오후 3시 오사카 난코우 페리터미널에 도착한 타치야. 출항 시각은 저녁 10시였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2층 대합실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합실 TV에서는 이치하시의 도주국을 보도하는 뉴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오화섬으로 돌아가서 굶어 죽는 것도 한 방법이야. 한편 오사카의 페리회사 직원은 대합실에 앉아있는 그를 보며 이치하시 타치야라고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오후 8시 17분 조금씩 모여드는 승객들 사이로 제복 차림을 한 2명의 경찰관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이름을 말하세요. 어차피 죽기로 각오했기 때문에 죽는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단념했습니다. 이치하시 타치야입니다. 2년 7개월간의 도주국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린제이의 아버지는 조사본부인 교우토쿠서를 방문했습니다. 용의자의 상태와 앞으로 열릴 재판에 대해 설명을 들은 린제이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일본을 사랑했고 일본은 우리 딸을 마지막까지 실망시키지 않았다며 그를 찾아낸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011년 7월 21일 시바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지지했고 기한 내 상고 제기가 없었으므로 2012년 4월 25일 무기징역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11년 1월 구치소에 있을 당시에 체포되기까지란 제목의 수기를 발간했습니다. 인쇄 수입은 전액 유족에게 변제금으로 충당한다면서 912만 엔을 전달하려 했지만 유족은 딸의 죽음을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비난하면서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4장에 달하는 사죄문을 유족에게 보냈지만 재판을 대비해 형량 줄이기를 하고 있다면서 가족은 수치를 거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건의 전무인데요. 조금 예민한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주간 포스터에 이치하시 타치야와 린제이 씨의 친밀교제 딥키스 비디오란 제목의 기사가 공개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난 어느 날 치바현경의 수사관에게 조사에 협조를 의뢰받은 남성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우선 그 남성에게 이치하 씨와 린제이 씨의 사진을 몇 장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비디오를 좀 봐주세요. 여기서 본 내용은 다른 데서 절대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을 받은 수사관은 시작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화면은 엘리베이터 CCTV에 비친 이치하 씨와 린제이 씨의 모습이었고 사건 당일 녹화된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성에게서 저항하거나 싫어하는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외국 영화의 러브씬처럼 딥키스를 하면서 서로의 몸을 더듬고 있었어요. 그녀는 거의 매일 밤 외국인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교류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영국 미디어에서도 특집으로 다뤄지면서 일본은 물론 영국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2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론의 끈질긴 추적 끝에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체포되기까지라는 저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사이 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줄곧 생각했다.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진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수많은 기회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난 전혀 알지 못했다. 그게 행복이었다는 것을 나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도망다니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감사라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난 그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건 후 이치하 씨의 부모님은 모두 병원을 퇴사하시고 현재까지 자택에서 은신 중이며 누나 역시 사건 직후 이혼을 한 뒤 다니던 병원을 퇴사했고 현재 공개된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